안녕하세요, 학우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문교TV가 또 돌아왔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계셨죠? 네, 저희도 학우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책 추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부터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여기 지금 아마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두꺼운 책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어서 저까지 참아야 책을 추천하기가,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제가 많이 하는 대로 여름에 열리는 축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되 이번에는 좀 새로운 아이템도 가지고 왔습니다. 요새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각종 공연장 또 전시관 이런 데들이 새롭게 개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공간들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릴 축제는 남산자락의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여우락 페스티벌입니다. 네, 학우님들도 아마 저의 문교TV 이걸 잘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걸 한 번쯤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올해는 제가 조금 더 이 축제가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면 제가 동시대 예술 산책이나 다른 과목을 할 때 학우님들께서 직접 공연을 가셔야 되지만 제가 과제물을 해서 직접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다큐멘터리를 보셔라 하고 냈던 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경기민요 소리꾼인 이희문이라는 분의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셔라 라고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분이 올해 이 페스티벌의 음악 감독으로 활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페스티벌의 올해 주제가 요상한 민요 나라예요. 그래서 뭐 민요를 그냥 부른 사람들도 나오고, 아니면 민요를 재즈가 반주한다거나 민요를 트로트랑 같이 접목하거나 심지어 민요를 현대무용으로 같이 접목한, 그래서 이제 축제 기간 내내 민요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한 그런 공연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7월 4일부터 26일까지라서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에는 이미 축제가 시작한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할 축제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매년 열리는 평창 대관령 음악제라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첼리스트 양성원 선생님이 이제 음악 감독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를 왜 추천하냐? 사실은 이미 이 공연들도 대부분 매진이 됐어요. 근데 여기가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태백, 그 다음에 뭐 양양, 강릉, 횡성, 이렇게 그동안 클래식 음악을 상대적으로 접하기 힘들었었던 지역에 직접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찾아가서 공연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전혀 비용을 내지 않으시고, 혹시 강원도 지역에 놀러 가시거나 아니면 강원도에 살고 계신 학우님들께서는 꼭 이 축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축제도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축제는 전주에서 열리는 전주 세계소리 축제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소리, 그래서 여기는 전통음악과 월드뮤직을 함께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월드뮤직 하면 또 우리나라에서 그 재즈 싱어인 나윤선 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분도 공연을 하시고, 또 이날치라고 이제 국악에서 굉장히 뜬 어떤 그 밴드도 와서 공연을 하니까, 이제 심지어 이날치 나윤선의 공연은 무료입니다, 둘 다. 네, 믿기지 않죠. 이 공연들이 다 무료라는 게. 그래서 전주에서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르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새롭게 만들어진 공연장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부천 아트센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또 인천 지역 대학 이런 학우님들이라면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원래 굉장히 유명한데, 부천 아트센터가 클래식 전용 홀로 한 2년 전에 개관을 했고, 굉장히 이제 세계 정상급의 연주자들이 오고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6월 달에 부산에는 부산 콘서트홀이라는 곳이 부산 시민공원 안에 또 만들어져서 여기도 되게 굉장히 좋은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최대 규모의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특히 이제 오르간 공연 같은 거가 오르간이 뭐지?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5월에는 서울의 도봉구 창동에 공공 최초로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사진 전문 공공미술관이니까 여기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학교에서 굉장히 가까운 성북구에는 서울 연극 창작센터라는 곳도 바로 지난달에 개관을 해서 매일마다 너무 좋은 공연들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계속 공연장, 전시관, 미술관 이런 게 많이 개관되고 있으니까 이런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학이 너무 짧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좋은 공연, 좋은 연주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의 기준이라는 게 또 사람마다 이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초보자 또는 뭐 중급, 네. 고급 수용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어디가 더 적합하다라는 게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 생각에는 소개시켜드린 것 중에 여우락 페스티벌이나 세계소리축제 같은 곳은 초급자도 얼마든지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엄청 컨셉이 좀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이제 민요나 이런 노래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접하실 수 있고, 상대적으로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는 그 음악을 정말 좋아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은 이제 중급 이상 공연장을 많이 가보신 분들이 가보셔야지 조금은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엔 그래도 제가 대부분 무료나 정말 저렴한 공연 위주로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조금 비용을 뭐 드리거나 뭐 무료로 그냥 가는 수고만 한다면 이 정도는 얼마든지 경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주 소리축제의 이날치 네. 이 팀이 온다고 하셨는데 그게 범이 내려온다. 네, 유명한 네. 팀이잖아요. 네. 댄스 팀도 같이 옵니까? 아쉽게 댄스팀은 같이 오지 않았어요. 댄스팀은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라고 같이 오면 좋겠는데, 아마 이제 처음 이제 스타트 했었을 때 공연이나 아니면은 큰 어떤 무대에서는 가끔 같이 서지만 안타깝게 이번에는 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아마 좋은 무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민요는 엄밀한 의미의 민요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민요가 우리에게 더 생소한 그렇죠. 이런 사례도 적지 않은데 네. 민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리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미리 공부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요새 유튜브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접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근데 이희문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분이, 그러니까 민요가 가장 대비되는 장르는 정가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런 성악곡 중에서 궁중에서 부르던 노래랑 민요랑 아예 발성부터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발성부터 다른 거가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이희문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그분이 이제 민요를 하는 사람의 발성으로 하는 다른 종류의 음악들이 어떤 거다라는 걸 이제 비교를 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우리가 우리 소리를 찾아서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반내기 할 때 하는 소리, 무슨 소리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 민요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날카로운 질문을 드려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김재원 선생님께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방학에 앞서 이제 방학 동안에 읽어야 할 책, 방학 동안에 가야 할 공연,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었는데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학우님들이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수님들은 방학 동안에 뭐 하냐? 우리는 이렇게 책도 읽어야 되고 축제도 가야 되고 바쁜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학 동안에 뭐 할지 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출근합니다. 제가 올해 여름에는 임용 후 처음으로 방학 동안에 해외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계속 한국에 머물러서 이제 밀린 일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12월 3일 작년에 이후에 이제 여러모로 이제 복잡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실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과거의 인권 침해를 다루는 조사 기구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 정권에서 파행돼 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제 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국회와 이제 새로운 정부에 지금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제안서로 이제 제출을 해서 이번에 이제 3기 진화회를 빨리 만들기로 이제 이번 새로운 정권에서 결정을 했고,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법이 또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아마 방학 동안에 이제 이 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이제 계속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진실화해위원회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제 학부 교과목도 있지만 아마 이제 대학원이 내년에 만들어지게 되면 제가 이제 담당할 교과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제 이러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제 교과목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현재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하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될지 이런 교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내년에 지금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이번 여름에 조금 이러한 고민들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논문과 글들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저도 올 여름에 갑자기 막 눈물이 엄청나게 많은 이제 책과 논문들을 이제 읽을 계획이고, 읽은 만큼 또 글을 쓰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과 굳이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아시거나 책을 읽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다라고 하시면 제 책 질병 낙인이나 혹은 최근에 나온 공적, 우리 안의 우생학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던 뭐 민간인 학살이나 이념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인종주의나 우세각의 문제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문제가 현재 왜 중요하느냐를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라든가 낙인 차별 이런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 있고, 사실 이제 우리가 대선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혐오 문제가 또 이렇게 심각해지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심각해진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아마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굳이 관심이 없으시면 책과 논문은 안 읽으셔도 되고, 그냥 방학 동안에 교수들이 뭐하나, 교수들도 바쁘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 방학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오퍼를 받으신 건 아닌가요? 그 위원장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마 계속 전화기만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바쁘셔도 여행 계획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뭔가. 여행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좀 지난번에 국회 TV에도 나오시고 하던데. 제가요? 예. 예. 그 진실화해위원회 진화입법과 관련해가지고 국회에서 토론이 있어가지고 거기 사회를 보는 바람에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국회를 답사하실 분들한테 국회 어디가 가면 좋다 그런 답사 코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그 12월 3일 날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뛰어넘었던 담을 본다거나 계엄군들이 깨뜨렸던 유리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는 분들은 꽤 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코스를 한번 만드셔가지고 담을 한번 넘어보시고. 경범지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처벌받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하여튼 뭐 실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국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몇 번 갔는데 그때마다 이제 신분증을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촐로분께서 내가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여기를 도착했는데 깜빡하고 신분증을 안 가져왔는데 내가 여기를 못 가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우기시니까 그래도 보내주더라고요. 약간의 팁입니다.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혹시 깜빡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문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늘 다 방학 동안에 다들 바쁘실 거예요. 그럼 뭔가 이어서 남기현 선생님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바쁜 예. 이제 방학을 즐겁게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학우님들. 저도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좀 시급하게 좀 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랑 연관시켜가지고 좀 학우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임용된 다음부터, 어떻게 보면 임용되기 전부터 항상 꿈꾸던 거였는데 이거를 못했어요. 못하고 있어서 이번 방학 때는 조금 한번 저의 여유도 찾아볼 겸, 아니 뭐 좀 시간도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보내볼 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김피탕이? 네? 김피탕? 김피탕이요? 김피탕 거기가 요즘에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공주에 있는 건데요. 김피탕이라고 김치, 피자, 탕수육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기가 너무 이제 지금 잘 돼가지고 거기 한 번 가면 2시간씩 줄 서야 돼요, 평일도. 그래가지고 망설이겠습니다. 그 정준영 교수님께서는 이제 저 공주 가면은 김피탕 먹지 말고 고기를 좀 먹어라. 저에게 이렇게 조언도 해주셨던 곳인데요. 우리 대전 충남 지역 대 학우님들은 다 아세요.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예.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가보십시오. 예. 저도 먹고 왔는데도 또 군침이. 그쵸. 진짜 맛있어요. 거기는 진짜 맛있어요. 안 느끼합니다. 안 느끼합니다. 네. 제가 김피탕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거 아니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방학 때 조금 제 개인적으로 조금 공부를 하고 조금 특정, 제가 한국사를 전공하니까 한국사 중에서 특히 제가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여기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 책은 약간 전문서긴 해요. 조재공 교수님이 지으신 건데, 그러니까 근대 국가체제의 형성 그리고 황제 중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한제국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1897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한국 병합전까지 1910년까지 있었던 우리 역사에서 국가가 사라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왕조, 황제 국가인데요. 이 국가의 성격을 제가 조금 좀 저 나름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제 주 전공 분야인 토지 분야인데요. 토지 제도 관련된 분야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지금부터 120년 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05년에 이제 을사 조약, 그러니까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맺어진 조약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가 120주년이에요. 그런데 1905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그거에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술 발표를 그 중에 저도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05년 이전에 대한제국, 그 다음에 1905년에 일본의 간섭이 되게 심해졌을 때 이후에 어떤 한국 사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일제 시기를 설명하는 쪽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방학 때 일단 먼저 대한제국 문제를 조금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이 책을 중심으로 조금 보고, 다른 여러 책들도 있거든요. 그 책들과 논문들을 좀 보고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거를 굳이 말씀드릴 이유는, 우리 학우님들 한국사 재밌어 하시잖아요. 그쵸? 재밌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번 방학 때 이제 대한제국 시기, 그쵸? 그 시기에 관련된 거를 조금 책을 보려고 하는 거고, 제가 학우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사와 관련된 조금이라도 내가 관심이 있다 이런 싶은 책을 학우님들 스스로 한번 선정해 보시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제가 뭐 문화교양이나 독서의 즐거움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직접 서점에 가셔가지고 그냥 역사 쪽에 가셔가지고 한국 뭐 세계사 쪽은 이제 유창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거니까 저는 침범을 안 합니다. 한국사 쪽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사건 다루는 것도 있고, 인물 다루는 것도 있고, 시기 다루는 것도 있고, 여러 책이 있을 텐데요. 그 책의 제목을 한번 보시고 괜찮은 거 있으시면 꺼내셔가지고 반드시 머릿말을 살짝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랑 좀 맞네? 그럼 그거를 한 권 읽어보실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근데 시간이 없는데요. 저 거기 갈 시간이 없는데요. 인터넷 보시면 됩니다. 알라딘이나 교보문고나 S14 보시면서 책 속에 한번 보시고 여러 개 보신 다음에 관련돼 있는 거 하나, 어떤 시기든 어떤 거 그런 거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거.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방학 때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요거랑 관련된 거예요. 제가 항상 박물관 말씀드리잖아요. 이 책은
이제 박물관 큐레이터로 살다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왜 가져왔냐면 제가 굉장히 해보고 싶은 게 뭐였냐면 제가 예전에 우리 학교 오기 전에 이제 제가 학예사였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때 저 학예실에 있었던 그 실장님이 제가 너무 유물유적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저보고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냥 박물관에 매일매일 가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거기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의 하나의 계획 중에 하나가 특정 박물관 하나 정해놓고 매일매일 출근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쓱 둘러보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그냥 뭐 고려청자도 보고 백자도 보고 관련된 유물 이렇게 보면서 그냥 여유롭게 있다가 오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매일매일을.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못하니까 요번 방학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학교에 오기 전에 오전 중이나 아니면 퇴근하면 저는 저쪽 국립중앙박물관을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려고요. 가가지고 한번 쓱 둘러보고 같은 데 또 보고 같은 거 또 보고 1층, 2층, 3층 이렇게 오늘은 1층의 어느 부분, 오늘은 2층의 어느 부분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보다가 그냥 멍하게 있다가 이렇게 오는 게 이번 방학 때 계획입니다. 그러면 또 생각이 같은 거를 계속 보면은 또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박물관에 보통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그 박물관에 가장 좋은 거를 전시를 해놔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면 아무래도 좋은 걸 보다가 다른 걸 보면 좀 감각도 생기겠죠. 저도 그게 좀 이제 저 몸을 습득하고 싶어가지고 꼭 그러고 싶었는데 지금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보고 그리고 제가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는 가보신 학원님도 많겠지만 거기가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교통도 좋고요. 그 다음에 볼 것도 많고요. 그리고 저기 그 굿즈 있죠, 굿즈.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쓱 보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한번 우리 학원님들이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가져온 건 이건데요. 그래서 이 책은 박물관 큐레이터로 살다라는 책입니다. 최선주 선생님이 지은 건데요. 저는 이 책을 다 읽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는 압니다. 근데 이 최선주라는 분은 국립중앙박물관을 어떻게 보면 용산으로 이전할 때부터 관여했던 학예사예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제가 국립춘천박물관 갔을 때 딱 봤는데 그때 소제목을 보고 아주 마음에 들어서 샀습니다. 시간을 만지는 사람들 박물관 큐레이터로 살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학원님들 중에서도 학예사 큐레이터 굉장히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중요한 게 시간인데 이 학예사 큐레이터가 왜 이렇게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이제 시간과 연관해서 설명한 책인 거죠.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굉장히 많이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국립중앙박물관 계열이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춘천에 있고 공주에 있고 부여에 있는데 이게 순환보직을 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순환보직을 하면서 전시기획을 하셨던 그 경험을 이렇게 싹 넣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거는 조금 오래된 책인데 아마 재판이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박물관 기행이라고 이제 백이동 교수님이 지으신 건데 이 책은 그거예요. 한마디로 그겁니다. 전국에 있는 박물관을 소개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 없는 박물관들도 많겠지만 이런 컨셉이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백이동 교수님 같은 경우는 부여에 있는 전통문화대학교 거기 총장도 하셨고 그리고 박물관협회 회장도 하셨고 그러니까 박물관 쪽으로 굉장히 좀 큰 기여를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국에 많은 박물관들은 아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관심이 있었던 그리고 본인이 추천하고 싶은 그런 박물관들을 쭉 이렇게 나눈 겁니다. 여기서도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아주 짧은 이게 부제가 박물관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 아주 중요한 거죠, 역사 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 학우님들도 주변에 박물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행 가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조금 여유를 좀 찾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박물관에 가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아주 우리 전통적인
그런 유물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고 그 요즘에는 차라든가 차 마실 수 있거나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조금 여유도 찾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학기 때 또 한번 열심히 공부하시고 달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이 계획인데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한 2달 동안.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도 좀 하면서 거기 계신 분들이랑 아는 척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 2번 이렇게 나가볼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국사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거 한번 책 한번 찾아보고 읽기. 그 다음에 나의 여유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사는 주변의 지역에 있는 박물관을 한번 찾아보고 한번 가보시는 거. 거기서 모든 걸 한 번에 다 보실 필요 없어요. 시간 쫓길 필요 없이 그냥 여유롭게 한번 쓱 보시고 다음에 또 가시면 되니까 그런 것들로 한번 방학을 한번 보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유물유적을 계속 보다 보면 뭐가 더 보이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실장님이 좋은 거를, 왜냐면 제가 예전에 들었던 건 그겁니다. 그 좋은 거를 많이 보면 좋은 감각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예를 들어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그래도 국립박물관 계열이 좋은 것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고려청자다. 그러면 고려청자를 그런 거에서 좋은 걸 보다 보면 이게 정말로 빛깔이 좋은 거구나. 아니면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거구나. 아니면 다른 그거와 다른 거를 보았을 때 요거는 약간 빛깔이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 게 구분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거를 진지하게 물어본 이유는 제가 예전에 근무할 때 저는 현대미술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추상화 계열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미술관을 저를 데리고 갔는데 제가 정말로 진지하게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실장님, 저는 솔직히 저 그림이 왜 그렇게 뛰어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그냥 원래 그런 거라면서 자주 가서 보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고 싶었는데 실천을 못했어요. 매번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요번에는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자하고 저는 예를 들어서 또 제가 박물관 근무할 때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서로 너는 백자가 좋냐 청자가 좋냐 이렇게 저희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파가 갈리나요? 네, 파가 갈립니다. 적나라하게 딱 6명이었는데 3대3으로 갈렸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저는 청자파였거든요. 근데 이제 백자파가 이제 아주 백자파는 뭐냐면 진짜 그 하얗고 깨끗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백자가 더 고온에서 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온에서 이제 하는 게 백자거든요. 근데 그 백자의 그 깨끗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조금 화려한 게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색깔 있고 그게 좋았는데 싹 반으로 갈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논의를 아버님들께서도 가셔가지고 한번 그런 거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재밌습니다, 은근히. 예. 여러 방이 끝난 다음에 네. 안경 선생님과 손윤 선생님께서 안목과 취향을 놓고 같이 토론회를 제가 문교TV 중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남경생 네. 일단 실천을 하셔야 돼요. 이번 방학 때 자주 그러니까요. 가시는. 제가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을 매번 가가지고 오전 중에 한번 죽겠다. 저는 이게 지금 언제 한번 저희 교수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매번 가겠다고. 왜냐면 지금 우리 요 학교 지금 4호선이잖아요. 서울의 해화역인데 여기랑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이 그러니까 딱이다. 제가 지금 아산에 거주하니까 서울역으로 와서 서울역에서 바로 박물관에서 갔다가 오전에 가서 하고 밥 먹고 딱 출근하면 좋겠네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학우님들이 중앙박물관에서 기다리실지도 몰라요. 그래요? 그러면 저 너무 반갑죠. 제가 그리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금요일 날 정도에 지난주 지금 찍는데 지금 오늘 월요일인데 지난주에 제가 민주화운동 기념관에 갔어요. 남영동에. 그런데 거기에 대학로 스터디 우리 학우님들을 뵀습니다. 우연히요? 네, 그 학우님들이 그러니까
방문 거의 기념관을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아는 척을 해가지고 제가 같이 갔던 교수님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제가 아주 그 높아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민주화운동 기념관이. 근데 거기는 또 예약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대공분실 예전에 이제 박종철 열사가 이제 치료받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6월 항쟁이 어떻게 보면 기점이라 될 수 있는 곳인데 거기를 이미 저는 이제 한번 이제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랑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봐야겠다고 간 건데 이미 우리 학우님들은 거기 두 번째 방문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막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막 저 아는 척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주변 분들이 저한테 오 막 이러신 거예요. 네, 여러분 학우님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혹시 가셔가지고 우리 학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다 그러면 꼭 저를 아는 척 해주시고 예, 저랑 이제 대화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요거 표지 뒤에 국립중앙박물관 보니까 이게 이제 네. 영월 창녕사의 네 맞습니다. 이거 500란입니다. 예. 2019년에 네, 500란. 예, 500란인데요. 이게 참 아주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게 전시가 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창녕사에서 나안인데 얘네들 표정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조그맣게. 춘천에서 전시되고 있어요. 아 춘천입니다. 춘천. 네, 춘천. 네, 춘천에서 거의 나온 거고 원래 있는 거고 이게 순회를 좀 돌다가 저도 그래서 서울에서 먼저 봤고 이제 춘천에서 이제 가서 이제 지역대에 수업하면서 하기 전에 여기를 들렸었는데 춘천박물관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그니처예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각 지역에 있는 곳에 그 어떤 그 핵심되는 박물관에 이제 어떤 중요한 유물 유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주 같은 경우는 무령왕릉이고요. 그리고 무령왕릉이고 그 무령왕릉을 지키는 그 진묘수가 또 이제 시그니처고요. 부여 같은 경우는 금동대학로. 그 다음에 저기 익산 같은 경우는 미륵사지.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 경주는 너무 많고요. 경주는 너무 많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예. 저는 이제 굿즈 얘기하셨는데 요거 굿즈 많이 사놨어요. 그러시구나. 냉장고에 좀 많이. 그쵸. 저도 냉장고에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 사진들을 찍어서 네. 얼굴사를 찍어서 네. 너 왜 여기 있냐 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옛날 돌상. 네. 그래서 이제 깜짝 제 얼굴이 여기 있어요. 맞아요. 진보성 교수님이랑 비슷한 분도 계십니다. 여기 500분 중에. 막 좋은 걸 보다 보면 자, 우리 집에 있는 거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겠네. 우리 집에 그렇죠. 진보명품. 축구면 되겠다 안 되겠다. 저희 집은 스타벅스 컵밖에 없는. 스타벅스 컵 좋죠. 스타벅스 컵. 예. 지역 가서 하나씩 사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이 유물이라는 게 별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어디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래 한글 1.0 우리나라에 지금 없다는 거예요. 1.2만 있고 1.2부터 있고 그게 없구나. 네, 최초의 판이 없는데 그 최초의 판이 있으면 그게 좀 유물인 거죠. 네. 아무것도 버리지 말고 다 네. 보이는 그건 뭐 불과 지금 한 40년도 안 된 건데 1988년 뭐 이 정도 이렇게 옛날 엑스티 컴퓨터로 부팅 스캔하고 했던 이제 생각이거든요. 다 이제 유물 쪽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아이콘 모양으로만 남아있는 디스켓이라고. 저희 그럼 다음으로 이제 또 어떻게 이준석 선생님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학기 잘 마치시고 학생들 많으셨습니다. 방학이라는 거는 이제 공부를 놓는다라는 말인데요. 참 악랄한 말이죠. 공부는 한번 하기 시작했으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저주의 말씀이시죠. 그러지 마세요. 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면 정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기 중에 또 많은 걸 또 읽고 쓰고 정리하고 하셔야 되니까 방학 때도 최소한의 그 컨디션을 유지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방학 때 만일에 읽는 일을 완전히 놔버리면은 오히려 학기 중에 더 심하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열이 안 된 자동차를 바로 몰고 가려고 그러면 이제 엔진에서 죽는 소리가 나고 일어나자마자 뭔가를 해야 되려고 그러면 몸이 힘들듯이 이렇게 늘 예열을 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열할 때는 우리가 어려운 걸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강대진 선생님이 쓰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읽기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라는 소사시에 대한 가이드북이에요. 왜 이게 필요한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전은 참 고약한 데가 있죠. 남들 앞에서는 읽은 척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자기 힘으로 읽으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다른 모든 고전들을 다 신간 아니면 좀 볼품 없는 걸로 만들어 버리는 게 호메로스의 서사시들인데요. 자기 힘으로 혼자 읽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화의 세계 이런 것도 배우셨고 또 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래도 혼자 힘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면은 이런 가이드북들을 하나 옆에다 두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한국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그 해설서들 중에 이게 품질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공자가 쓴 유일한 책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을 옆에다 두고 이제 원문 천병희 선생님 거나 아니면 제 판본을 옆에 두고 같이 보시면은 몰랐던 게 이제 읽히는구나라는 그런 신기한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부를 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고 다른 책의 도움을 받고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모르는 채로 남겨도 그걸 아는 척하는 게 그게 부끄러운 거니까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가이드북을 하나 놓고 올 여름에는 일리아스를 한번 정독해 보시고 그 다음 겨울에는 오디세이아를 한번 정독해 보시고 그런 계획들을 이렇게 세워보시면은 알차고 좋은 여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책을 네. 다른 원전을 한번 또 원전대로 꼭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왜 우리 논어에도 집주 같은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들어가려면 너무 뻑뻑하고 어려운 것들은 이런 우리말로 된 좋은 해설서가 있습니다. 반갑죠. 그럼 이 책은 일리아스를 읽기 전에 먼저 읽는 책? 아니면 읽어가면서 같이 읽는 책. 시간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걸로 먼저 좀 그러니까 이제 돈가스로 치면 연육기 같은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그 고기 그 자체 씹어먹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 이걸로 좀 말랑말랑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먹으면 훨씬 더 좋죠. 네, 그러면 진도 선생님께서는 또 책을 많이 갖고 오셨는데 제가 원래 책을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전 예전에 서원 같은데 맞아요. 가신 때가 좀 있다 했는데 또 올해 여름이 굉장한 무더위가 예상이 되는데 괜히 자칫 안내드렸다가 더위를 드시고 오실 수도 있고 그러지 않다. 그래서 야외 쪽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또 방문만 하시고 이실컷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에어컨 있는 곳에서 이렇게 머리에 쥐가 나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한번 그냥 소개를 해볼까. 국립중앙박물관보다 국립중앙방바닥 이런 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에어컨 틀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에어컨 바람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고냉지의 이제 산바람하고 에어컨 바람이죠. 가장 좋은 두 가지 바람. 그 에어컨 바람 밑에서 이제 처음으로는 이 사람의 씨앗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건 에세이집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1학년 고전 함께 읽기 읽으신 학우분들은 그 저자분께서 전호건 선생님 그 저자가 이제 쓰신 책이라서 굉장히 좀 친숙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사람의 씨앗이라는 제목인데 사람의 씨앗이 어디 있느냐? 사람도 씨앗에서 이렇게 발화돼서 태어난다면 굉장히
인간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인간에게 누구나 이제 씨앗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인간은 인간답게 만드는 씨앗이 있다.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수천 년 전부터 인류사에 있어 왔고 그것을 현재화시키기 위한 고전학자의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다만 중요한 개념들이죠. 뭐 씨앗이라고 하니까 뭐 논어에서 배우셨던 인이라든지 맹자가 얘기했던 사당 이런 개념들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뭐 그걸 학술적으로 쓰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의 씨앗, 우리가 이제 내 안의 씨앗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는 연배가 좀 있으신 학우분들은 또 80년대 그 CR 함석환 선생 하시면 아실 겁니다. 그 CR이 바로 같은 맥락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답을 구한다기보다는 그러한 질문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다. 애쓰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의미가 있고 희망이 있다. 그런 내용들을 사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읽었다가 좀 뭐가 느껴진다면 툭 던져놓고 뭐 자기 삶을 돌아보고 이런 용도로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은요. 이제 이 책은 중국 개념과 시대로 읽는 중국 사랑 명강의. 이 책은 이제 반드시 읽어보라고 제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미조구치 유조라고 하는 이제 2010년에 타계하신 동양철학에서 뭐 거의 엄청난 대학자죠. 근데 이분이 사실은 동양철학, 중국 철학 자체를 정리해 놓은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거의 반점을 찍었다고 그렇게까지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뭐 천에 대한 천, 리, 자연, 공 뭐 이러한 이제 동양철학의 개념들, 특히 동양철학 산책을 수업 들으셨던 3학년 학우분들은 많이 이제 귀에 좀 들리실 겁니다. 그런 내용들에 좀 어떻게 보면 개념사 사전 거기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이제 내용이 정리들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수업을 마쳤는데 제가 예전에 그 시민사회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한번 예전에 어렸을 때 한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오더니 교수님 시민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옆에 있는 분이 너 강의 잘했네 뭐 이렇게. 사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걸 그 다양한 그 친미의 또 소양의 이 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다 이해시킨다는 건 사실 쉽지 않죠.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방송 강의를 녹화한 걸 제가 다시 보다 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 좀 더 쉽게 좀 아니면 또 좀 중요한 부분 또 내가 누락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책은 일본 방송대학의 교재로 제작된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동양철학 산책 강의를 들어보시고 또 교재를 보시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또 개념과 시대로 읽는 중국사가 명강의 이 책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다음은 베스트셀러네요. 예, 이거는 뭐 다 아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점에 가셔서 초엽 부처의 말입니다. 예, 초엽. 그래서 저는 연예인이 읽어서 대박이지. 그 누가 읽었지? 여성 연예인 네. 했던 그 기억이 나요. 책인가? 장원영. 장원영. 제가 선수 놓쳤군요. 그 초엽 부처의 말. 저는 처음에 초엽이 처음 초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초엽. 이거 굉장히 문학적으로 그냥 의미 있고 한데 열어보니까 이 초자가 이 뛰어넘을 초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원전의 의미와 내용들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가장 현재화시켜서 풀어낸 책이죠. 그런 말들이죠. 그래서
여기 뭐 내용 같은 거를 좀 보시면은 뭐 누군가에게서 험담을 들었다면 이런 식의 제목들을 막 이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법구경에 있는 그 구절을 여기다 실었는데 당신에 대한 험담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면 이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이 험담이라는 녀석은 먼 옛날부터 쭉 우리 곁에 있었다는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쓴 거죠. 근데 이제 그 원전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법구경을 보면 여기는 좀 굉장히 딱딱합니다. 같은 구절인데요. 여기서는 이것은 예전부터 있던 말이다. 침묵을 지켜도 욕을 먹고 말을 많이 해도 욕을 먹고 적당히 말해도 욕 먹는다. 이 세상에 욕 안 먹는 자는 없다. 이거 잘 안 다가오잖아요. 이거. 내정이 다가오는. 원래도 욕 먹는다. 제가 숨 숨 마셨어요? 마셔도 하여튼 그래서 이게 초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좀 이제 의역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교가 뭐 그 20, 30대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마음을 다스리는 요즘 화가 또 많지 않습니까? 화가 진짜 그래서 사실 20, 30대들도 지금 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역 부처의 말 이걸 읽고 좀 화를 다스리는 올려는 또 엄청 덥다고 하는데 이 화까지는 하면 안 되잖아요. 요걸 통해서 좀 올려는 잘 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 그런 거 한번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것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그 선생님 평소에 약간 그러니까 오늘 말랑말랑한 책도 많이 소개해 주셔서 근데 흔히 이제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를 휴식의 차원에서도 읽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뭐 네. 전혀 다른 분야의 책을 읽으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뭔가 그냥 좀 이렇게 취미로 그냥 좀 편하게 읽는 책도 약간 선생님 어떤 전공과 연결된 책을 읽기를 선호하시는. 불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잘 모르거든요.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것들이 막 보이죠. 그런데 근데 또 이런 거는 저는 요거 외에도 요거 이제 또 소개시켜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손질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자동차 전부지 같은 것들을 좀 자주 했습니다. 예. 정말요? 클래식카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외서, 화보지막 이런 거. 거기 뭐 돈을 좀 투여하고 아니면 이제 프라모델. 나중에 선생님 프라이빗한 용을 저기 많이 해요. 그러네요. 그렇구나. 그런 것들 이제 버리지 말고. 버리지 말아요 진짜. 오토바이 기도 이거 탐내고 이런만 사. 그러셨구나. 다음에 그런 이야기도 좀 다음 겨울방학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야기도 뭐 해주시면 직접 만드신 프라모델도 한번 가져오고 그럴까요? 제가 그러면 한번 작품 선별해서 에나멜로 다 이렇게 네, 그렇죠. 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 쓰고 요즘에 이제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자주 못 가고 있습니다. 이거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맞아 비싸더라.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럼 네. 제가 하고 선생님께서 마무리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럼 네. 네, 안녕하세요. 무시무시한 물량으로 승부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원래 보통 4권을 생각했는데 이번에 4번째 권이 딱 머릿속으로 떠오르지 않아서 4개나요? 3권 정도만 준비해봤습니다. 그 처음에 뭘로 할까 하다가 이 도서관의 역사라는 책을 먼저 골랐어요. 얼마 전에 이제 서울국제도서전이 굉장히 좀 성황을 이루기도 했고, 근데 이제 도서관은 거기서 뭐 문화적인 행사로 간다거나 아니면 뭐 굿즈나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긴 했는데, 책은 도대체 뭐냐? 혹은 우리가 책을 보고 모은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종류의 얘기는 상대적으로 좀 약간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책들이 좋을까 하다가 사실 그걸 잘 다룰 수 있는 책 중 하나 이 책이라서 골랐고, 제목은 이제 도서관의 역사라고만 놓고 보면은 그냥 그래 방송대 도서관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책에서 도서관 우리가 아는 의미의 도서관이 나오는 건 꽤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 책에 만약 제가 좀 다른 역사를 다른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은 책 수집의 역사 같은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어떻게 사람들이 모으고 그것을 이제 모으는 과정에서 그냥 모았다는 거면 끝나는 게 아니라 수집가들의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책이란 것이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재질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책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어느 정도 권수로 어떤 사람들이 모았나 왜 모았나 그리고 그걸 진열할 때 어떤 종류의 것들을 썼나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책 산업 같은 것들이 출판 산업 같은 것들이 어떻게 다 바뀌게 되는지를 쭉 훑는 어떻게 보면은 두꺼워 보이는 본문이 한 600조 정도 되는 책인데 600조 이걸 다 넣을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것들을 다 넣은 책입니다. 그건 부분적으로 이 저자들이 영어권에서는 한국에서는 아직 저도 서양사 파트에서는 서책사, 북히스토리 전문가가 없는데 영어권이나 유럽사에서는 이제 서책사 혹은 출판의 역사의 전문가들이 좀 몇 세 정도 쌓인 상태거든요. 그쪽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연구자 중 한 명이 한 명이 그 사제관 스승과 제자가 같이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고대 정말 파피루스로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물론 책의 공적으로 이게 시작하는 건 중세와 이제 그 종교개혁 시기, 특히 이제 인쇄기가 발명되는 그런 종류의 시기이긴 합니다만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에 저도 어쨌든 예전 책들을 조금 18세기나 17세기 책들은 좀 실제로 만지는 것도 있고 본 사람이긴 한데 중세까지 혹은 거의 16세기 정도까지 우리가 아는 의미의 책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책을 갖다 글자에 넣어서 보관했다 이런 것들을 저도 약간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던 것들이기도 하고 책을 이런 식으로 묶는 이걸 우리는 쉽게 말하면 종이들을 다 이렇게 수많은 종이들을 모아놓고 앞뒤 이걸 막 찍어서 책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꿰어서 이걸 이제 코덱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코덱스가 등장한 것도 어쨌든 중세 혹은 고대 후기쯤이었다는 것들도 약간 좀 처음 알았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정말 많은 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다 설명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순히 정보만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거대한 물질로서 그리고 물질과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산업 혹은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작은 장치들의 연결점으로서 책을 본다고 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 책의 역사를 보는 것도 사실 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이 일단 이 책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물량으로 승부하기 위해서 이런 좀 책을 하는데요. 시간지도의 탄생, 고대에서 현대까지 연표의 진화와 역사라는 제목입니다. 이름에서 시간지도란 말은 약간 낯설 수 있지만 연표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죠? 보통 여러분들이 교과서 같은 데를 보면은 강수능 교과서는 없겠지만은 중고등학교까지 교과서를 보면은 뒤에 타임라인이 오면서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게 원래 언제나 자명하게 존재하는 장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고대 후기에 교부 카이사레아의 에우세비우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연표들이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어떻게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친숙한 형태 다양한 시각화를 겹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일일이 여기서 다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책의 장점 중 하나는 그래서 상대도 초신자가 볼 수 있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책들에서 타임라인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그렸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그 타임라인을 갖다가 왜 만들었는가 좀 더 나아간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에 꼭 일이 궁금해서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좀 더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그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딱 이 시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길고 넓은 어떤 그런 종류의 이제 의미가 담길 수 있는 거대한 시공간 속에 우리 삶을 놓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의 역사는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넓은 시공간을 상정하는 것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데 연표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그렇게 다양한 시공간에 있는 사건들 그리고 인물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쭉 담아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시각화하는 겁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사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좁은 연표 역사만이 아니라 시각화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록을 보면은 이제 한 19세기쯤, 20세기쯤 어떤 이런 거대한 연표들이 실제로 어쨌든 한국판 부록에 들어있는데 이 정도 사이즈의 연표가 고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카메라를 다 비출 수 있나요? 보면 여기입니다. 참고로 이게 둘 다 붙여봐야 되는데 붙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붙여서 볼 수 있는 건데 한국판에 들어있는 기록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그래서 지금 이제 고대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오고 이제 현대까지 그냥 정말 세계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물론 일본 지금 옛날 연표니까 당연히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지금 최신화된
세시하는 내용은 당연히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연표에서 도대체 어떤 것들까지 커버하고자 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이걸 보는 사람들이 이것부터 무엇을 읽었고 만든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여러 사건들을 어떻게 재배치하고자 했는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원래 둘둘 말려 있었던 두루 마리로 파는 경우도 있고, 그 당시 보면 약간 벽돌이랑 걸 수 있게 파는 경우도 있다고. 이건 상품 자체를 갖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부록도 있어서 이런 게 연표였구나, 이것들을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맛이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이제 저희 이따가 제가 어쨌든 이것들을 보면서 한번 그럼 나의 시공간은, 내 삶은, 그리고 내가 역사로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범위들까지 같이 하나에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것도 그냥 좀 즐거움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거울 보면 약간 딱딱한 책일 수 있는데, 하지만 나온 건 가장 최근 책입니다. 정의의 그늘 아래에서 전후 자유주의와 정치철학의 재탄생이라고 나온 책이고요. 사실 책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왜냐면은 제가 이 책이 한국어판 추천서 썼거든요. 그래서 나랑 연관 있는 책을 또 넣어도 되나 싶긴 했는데, 그래도 좋은 책인 건 맞고 또 지금 읽기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건 있어서 일단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앞에 도서관의 역사도 그렇고 시간지도 탄생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고대나 아무리 늦어도 고대 후기 중세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구성이라고 하면은, 이 책은 거기에 비하면 시간적인 모양이 훨씬 짧습니다. 1940년대부터 80년대 혹은 90년대 정도까지니까 어떻게 보면 4,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안에 보면 그렇습니다. 저자의 박사 논문을 약간 개정한 책인데, 이 책은 그 앞에 두 책과는 다르게 조금 더 좁게 한 명 혹은 그 한 명과 둘러싼 어떤 그렇게 많지는 않은 학자들에 좀 더 주목한 책입니다. 어떤 학자냐? 여러분들이 서구지정사 입문에서 한 14강쯤을 보시면 이제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존 롤스라는 정치철학자, 또 우리가 부르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하는 사상가가 있는데, 그 존 롤스를 이제 다룬 역사서 혹은 지성사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책이 좀 일찍 나왔으면은 제가 서구지정사님 기말 과정을 넣으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조금 늦게 나온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그거 별개로 책 자체는 굉장히 흥미롭고, 존 롤스의 세상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주의 정치라는 것들이 그냥 그 자리에 딱 있었다, 이 한 사람이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원래 롤스가 어떤 종류의 이제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서 노동당 안에서 어떤 사람들과 교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자기 아이디어를 가다듬었는지, 그리고 롤스가 자유론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전후 자기 철학을 만들기 시작한 다음에 특히 미국의 1950년대, 60년대부터 어떤 논쟁들이 있었고, 그 논쟁들을 롤스와 그 동료들이 통과하면서 어떻게 자기의 생각들을 이제 세상에 다듬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정치철학의 표준이, 미국에서의 정치철학의 표준이든지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는 책인데요. 좁은 인의 정치철학에 관심 없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 이 책의 장점 중 하나가, 이 시기 동안에 미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떤 형태의 여러 가지 논쟁들을 겪은 사회였는가, 어떤 문제들을 직면한 사회였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그래서 냉전기 초기 때 19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미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어떤 종류의 정치적 논쟁을 겪었는가를 한 번에 좀 보여주는, 이제 근래 약간 재발되고는 좀 새로운 현대 미국 사회 연구들이 상당히 좀 반영된 책이기도 해서,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미국의 정신적 분위기가 이런 것들이 없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보는 데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좀 나아가면은 특히 책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롤스랑 롤스의 동료인 다른 자유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언어들이 지금 우리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책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언어들과 굉장히 많이 겹치거든요. 왜 겹치냐? 이 사람들이 만든 말이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언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좀 더 나아가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사회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인 기본적인 프레임을 만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었고, 또 이 저자는 사실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이제 그리면서도 사실은 롤스에 좀 비판적인 입장이 있거든요. 롤스와 롤스의 철학이 그렇게 성공한 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 철학의 가능성을 막아놨다라는 게 사실 이 저자의 입장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롤스의 철학이 그냥 다 좋고 유명하고 미국이 만든 거니까 다 좋은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사상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선택했을 때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같은 것들을 한번 질문하면서 읽어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이 책의 이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책을 보았을 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라든가 사회적 문제를 생각하는 언어가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그 언어가 어떤 형태의 한계와 약점들이 있는지도
좀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게 저는 이제 이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두꺼운 벽돌 책들을 세 권들을 모았는데 셋 다 당연히 읽으시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당연히 그러실 필요는 없고 끌리는 것부터 하나씩 잡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 책의 사실 물질성을 생각한다는 것은 책의 무게와 단단함을 생각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손목이 얼마나 허약한가를 느끼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신체가 감안하는 범위 내에서 눈과 척추와 손목 등등의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재미있게 오래 읽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곱씹어서 여름방학 갔다가 같이 벗삼아서 지낼 수 있는 책을 고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책에는 선생님은 이 책들을 다 언제 읽으시는 건가요? 다 읽으셨어요? 네, 다 읽었습니다. 네, 다 접혀져 있는. 저는 읽은 것들을 추천합니다. 읽지 않으면 추천할 수 없습니다. 정의 그늘 아래에서는 이렇게 로직과의 논쟁이라고 좀 나오고 약간 나옵니다. 노직이 어떤 네. 스탠스였는지. 네. 사실은 노직이 네.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한 오케이.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게 배경에 있어야지 롤스가 더 두드러지고 롤스가 또 배경에 있어야지 로직이 더 두드러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실 롤스를 볼 때 네. 철학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롤스가 그 시기 때 경제학자들이나 사회 이론가들에게 어떤 깊은 네. 영향을 받았는가 정도 약간 이제 보여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또 이유창선 주셔가지고 받았는데 좀 내용이 조금 이제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가장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표지 케이크 같은데 촛불 있고 약간 어떤 의도인지 혹시 그거는 설명 뒷면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뒷면을 보면은 녹자 안에 녹아서 무너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이 그런 양초. 양초. 케이크처럼 생긴 양초인 예. 거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특히 이 책은 이제 원 저자 자체가 2010년대 후반에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저자인 카르티나 포레스터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롤스의 철학의 수명 끝났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역사가로서 자기가 생각할 때 수명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미국의 학자들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이 언어라는 것들이 한테 당신들 시대는 지났다라고 사실 이야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이 책의 저자가 이 롤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좋은 안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렬한 비판자이기도 하다는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거고. 그대로 멜트다운이네요. 네, 맞습니다. 녹아서 이제 흐물흐물해지는 예. 촛불도 꺼지고. 물론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아마 롤스 전공자 상당수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죠. 난이도만 놓고 보면은 사실 그림이 예쁘게 좋다 이런 분들은 이게 글자 양은 적고 좀 무거워서 그렇지 그림 문제 많고 재밌는 사진이라든가 옛날에 이렇게 도표를 또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 싶은 것도 나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무게만 감춰줄 수 있는 난이도는 좋고 그 다음에는 이 책 도서관의 역사가 정말 역사책을 읽듯이 수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 그러면 그것들을 갖다가 지루지 않게 배치하는 게 저자의 정말 능력의 탁월함이라고 있을 텐데 그럴 수 있는 책이고 난이도만 놓고 보면 사실 이 책이 제일 까다롭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난이도 높은 책에 더 재밌는 것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정의의 그늘 아래는 시원한가요? 케이크가 녹을 정도인 거 보면 아직 그렇게까지 시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좋은데 여름에야 시원한데 예전 시면 돗자리 깔고 누워 있는 거고 요즘이야 빛이요 그런데 좀 널브러져 누워 있는 이게 가장 좋은 건데 사실 그 자세에서 이런 책을 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물론이죠. 이 아까 팔목 얘기도 하셨지만 독서력이었어요. 이 팔목도 이렇게 들고 해야 되니까 책상에 놓고 읽는 거는 상대적으로 괜찮지만 이렇게 들고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여름방학에 책을 추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식의 생각까지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전혀 책을 읽지 않고도 해볼 수 있는 것을 한번 좀 추천드릴까 하는데 그건 우리 방송대 학생분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OT 때 같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방송대에서 일정한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교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거의 객관식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거의 외우셔야 되는. 그래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졸업하시게 되면 최소한 한 12,000페이지 정도를 외우게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곤 하는데요. 아마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께서도 1학기 때 아주 열심히 공부하셨고, 그래서 우리 교재의 내용을 많이 외우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굳이 다시 들춰볼 필요가 없죠. 이미 기억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이번 방학 때는 그걸 다시 한번 좀 찬찬히 되새겨 보시기를 좀 권해 드리려고 하는데, 왜 제가 이런 주제를 갖고 왔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한 분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이메일에서 그분이 제가 쓴 교재에, 제가 직접 집필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제가 필자로 참여하고 있는 교재의 내용이 좀 편향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적은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교재를 근거학적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죠. 이것이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 교재의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책은 저자의 어떤 관점에 의해서 씌워지는 것입니다.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100%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서도 100% 동의를 받지 못하도록 100% 배척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있죠. 이를테면 차별이나 혐오 같은 것들을 주장한다든지, 인종주의를 담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됩니다만, 그러면 남기현 선생님처럼 약간 뉴라이트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 이런 정도라면 그건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박제가 됐습니다. 네, 당연히 우리의 교재도 어떤 관점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100% 옳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100%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번 방학 동안에는 어떤 교재에 대해서는 내 생각하고 딱 맞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건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식의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런 교재도 아마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후자의 교재, 사실 전자의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관점을 가다듬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관점을 가다듬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이건 이미 우리 이준석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세상 읽기와 논술 같은 과목에서 배우신 바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의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비판 이런 것은 좀 곤란하고요. 그건 합리적인 비판이어야 되고,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비판이어야 됩니다. 내 삶의 경험들, 보통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같이 섭렵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비판적인 논점 같은 것들을 찾아내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아직은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 단계에 이른 분도 계시겠지만,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학문적인 어떤 논의라기보다는 여러분들 경험에 기초한 이런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들 경험에 기초해 보았을 때 이 책에, 이 교재에 이런 주장은 뭔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과연 그런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는 교재가 맞는 것인가, 또는 교재가 맞다면 어떤 면에서 맞는 것이고, 또는 내 경험이 맞다면 어떤 면에서 이게 맞는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되짚어보는 이런 기회를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업은 우리 방송대 학생분들이라고 한다면 비치체어에 누워서도 쉽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면 또 잠도 잘 잘 수가 있죠. 그래서 낮잠, 역시 여름의 묘미는 시원한 거에 낮잠 아니겠습니까? 이 낮잠도 주무실 수 있고, 낮잠을 주무시다가 깨고 나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기회를 가지신다면 이런 방학이 아주 빨리 지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아주 의미 있는, 그러니까 우리 방송대 문화교양학과에 들어와서 공부한 의의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종종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예, 생각이 나는데 생각은 되게 다양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재가 정말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집필들을 다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로 그 학원 그거만을 가지고 학원들이 그걸 아예 그거를 이제 내 생각으로 이제 그냥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준 선생님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그걸 한번 되새겨 보고 그거를 왜 이렇게 썼을까 생각해 보고 나는 이런 측면이 있지만 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재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거죠. 네, 그게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내가 정말 대학생이구나, 내가 문화교양과에 왔구나 이거를 그냥 얘기를 못 하시잖아요. 가족 간에도 이런 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란 거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알 수 있는 그 나의 친구 동료들이 옆에 있으니까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이제 열심히 방학 때 놀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겠다. 열심히 공부하자는 게 이렇게 이런 압력을 유미철 교수님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선생님 마치 매일마다 박물관 가는 것처럼 저도 매일마다 이제 계획표를 짜서 아니요, 저는 여유를 찾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공부하는 이미 내일 계획표 짜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학우님들 또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는 거 저희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하나하나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또 다가오는 8월에 저희 문화제가 있으니까 학생회 활동하시는 분 또 이렇게 그날 문화제 오시는 분들은 그날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방학 되시고 네, 저희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